네, 반갑습니다. 오늘 디지털 마케팅의 흐름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팀민트 정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디지털 마케팅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같이 알아보고요. 이 디지털 마케팅의 흐름의 변화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어서 알아본 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 디지털 마케팅의 종류는 대체 무엇이 있을지 간단히 알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디지털 마케팅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디지털 소비자들이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여정을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의 종류들에 대해서 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지털 마케팅의 흐름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90년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가 생기고 활성화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90년대 후반, 00년대 초반에 각각 생겨났습니다.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의 성장은 이들 비즈니스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2007년 아이폰 등장 이후에 디지털 마케팅은 큰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모바일 비즈니스가 성장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하고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라든지 화웨이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과 앱, 퍼포먼스 마케팅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먼 이야기긴 하지만요. 과거에 우리가 미디어를 소비하던 방식은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을 전제로 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모두가 동일한 콘텐츠를 소비했습니다. 이때는 TV에 초집중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브랜딩이 성공한다면 곧바로 매출 견인으로 이어졌었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미디어가 개인화된 형태로 사용되고 소비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이 스마트폰은 개개인의 맥락을 고려한 행동 추적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에서 디지털 마케팅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퍼포먼스 마케팅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게임사들이 등장하면서 그 개념이 생겨나고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조 단위를 이야기하는 유니콘 단위로 성장을 하면서 이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수요와 방법론도 함께 고도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카쿠라베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퍼포먼스 마케팅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을 중심으로 주요하게 성장한 웹, 앱 서비스들을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 스타트업들의 성장 방법론의 공통점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린한 성장 방식을 추구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린은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수행하는 속도를 높여서 성과를 높이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린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린은 짧은 시간 동안 제품을 만들고 성과를 측정해서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해서 궁극적으로는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방법론입니다. 린은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하고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혁신을 해나가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스타트업과 린 성공 방정식을 얘기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측정하고 학습하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론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방법론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방법론이 서로 간의 유사성을 띠는 이유는 린 방법론을 통하여 성장을 추구했던 스타트업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주요하게 즐겨 쓰고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필립 코틀러라는 마케팅 구루의 5A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M은 소비자가 광고를 인지하고 호감을 형성한 다음에 제품과 브랜드 정보를 탐색하고 행동을 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얄티 강화로 끝난다는 이 각
소비자 여정의 앞글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디어 소비가 비교적 단순하고 성과 측정이 불가능했던 옛날에는 도달이나 선호, 인지도 상승을 위한 경쟁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 사람들이 기억해? 이것이 중요한 도달과 선호, 인지도의 경쟁이었죠. 이 5의 여정에 빗대면은 광고를 인지하고 호감을 형성하는 어웨와 어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집행의 경우에는 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행동, 그러니까 구매 또는 앱 설치를 유도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을 집중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이나 브랜드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행동한 다음에 행동 이후에 로열티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광고를 접한 다음에 제품 서비스에 대한 행동의 변화가 있었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 이후에 브랜드에 대한 애호도가 얼마나 강화되었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중점적으로 따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정말 단순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 과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매체나 에드테크, 그러니까 광고 기술 솔루션, 그리고 인플루언서와 컨텐츠 제작을 돕기 위한 에이전시들, 회사들이 더해지면은 다음과 같은 랜드스케이프가 펼쳐집니다. 네, 이 랜드스케이프는 여러분들이 광고 마케팅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자주 찾아보게 될 그림이므로 반드시 꼭 캡처해두고 다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게 되면은 시간상 너무 복잡해지므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맨 위에 애드버타이저라는 광고주가 광고를 집행하길 희망하면은 그 다음으로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HS 애드 같은 종합광고 대행사들이 이를 받아서 광고 제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러한 광고가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디지털 집행에 치우쳐져 있다고 하면은 디지털 에이전시를 통하고 그리고 그 외로 이제 미디어적인 발신을 위한 미디어 랩을 거치고 아니면은 인플루언서 집행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계를 거치고 또 애널리틱스 툴을 어떤 툴을 써서 데이터를 분석할지를 정하고 그 퍼블리셔,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에 광고를 태울지 카카오에 광고를 태울지 아니면 메타에 태울지 이것들을 함께 결정한 다음에 소비자, 최종적으로 우리 같은 유저단의 광고가 노출되는 흐름을 나타내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디지털 소비자의 여정입니다. 디지털 소비자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전환에까지 이르는지 이 퍼널이라는 이론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퍼널은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가 전환까지 이르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깔때기 모양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퍼널은 광고를 인지한 소비자가 브랜드를 알게 되고 흥미를 느낀 다음에 브랜드를 고려한 다음에 전환에까지 이르른다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에서 구매 단계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퍼널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퍼널 이론에는 실무적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이 퍼널대로 소비자들이 움직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유저의 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맥킨지의 CDJ, 그러니까 커스터머 디시전 저니를 고려한 이러한 루프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구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람들은 리서치를 통해서 제품을 찾고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는 GMOT라는 이론을 또 새롭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요, 이렇게 선지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퍼널, 그러니까 깔때기 방식이 디지털 환경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실 퍼널을 역사적으로 좁혀보면은 1924년에 등장한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었거든요. 당연히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구글의 소비자 통계팀은 이를 반영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구매 여정을 새롭게 제안합니다. 바로 매시미들 이론인데요. 이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탐색과 평가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콘텐츠들을 접하는데 여기서의 콘텐츠는 이 리뷰나 덧글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 리뷰나 덧글을 보면서 선지를 줄이기도 하지만은 갑자기 내가 몰랐던 브랜드를 알면서 선지를 새롭게
늘리기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고려하는 제품의 가격대나 선택지가 무한히 늘어나고 줄어나는 이 혼탁한 중간 영역을 매시 미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마케팅의 흐름과 디지털 마케팅 환경 하에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여정을 거치는지 이 프레임워크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렇다면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마케팅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브랜드가 디지털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마케팅이 전략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필드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마케팅만 뽑아봐도 8가지나 되는데요. SEO, 소셜미디어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과 CRM, 바이럴 마케팅과 이메일 마케팅이 그 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종류를 다 톱파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몇 가지만 꼽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EO입니다. SEO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의 약어인데요. 이는 검색 엔진을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 최적화함으로써 검색 엔진 상단에 나의 사이트를 노출시키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는 게 있을 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광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광고가 없어도 우리 브랜드를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는 SEO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SEO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ERP입니다. 이는 검색 엔진에 커맨드, 그러니까 키워드를 쳤을 때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결과창인데요. 여기에 노출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측은 지식 패널이라고 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하는 박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타 디스크립션인데요. 이는 웹페이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하는 설명으로서 이 검색 결과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메타 디스크립션이 노출되도록 해야 우리의 사이트로 더 방문시키기 용이하겠죠. 두 번째는 Search Advertising을 뜻하는 SA입니다. SA는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 엔진에 입력했을 때 결과 페이지의 상단에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광고입니다. 보통 검색 엔진의 광고 영역은 포털에서 최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순위의 노출은 성과와 직결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꽃배달을 하는 브랜드라고 한다면은 24시간 꽃배달을 검색했을 때 우리 브랜드가 가장 먼저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위에 노출되느냐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 이미지에 보는 그 운전자 보험 이미지를 보면은 보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에 노출되는 이 상위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SA 중에 하나인 네이버 파워링크를 보면은 계속 순위가 뒤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뒤에서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보여드린 구글 검색 페이지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SEO 위의 지면을 보면은 이 검색 광고 지면이 스폰서라는 이름을 달고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구글 광고 검색 광고 영역의 밑에 있는 설명문을 CND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소셜미디어 채널에 광고를 하는 것을 뜻하고요.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서 효과를 배가시키기도 합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경우 SNS 채널의 급부상으로 인해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면서도 많은 예산이 들고 그리고 브랜드와 관련성이 없는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CRM입니다. 요즘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마케팅 방법이기도 한데요. 고객 관리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으로서 고객과 지속적이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해서 충성도 및
가치 증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CRM 마케팅은 보통 퍼포먼스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광고 마케팅과 비교가 되는데요. 이 퍼포먼스 마케팅과 CRM의 특징적인 차이는 바로 외부 고객을 지향하는지 내부 고객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 광고 마케팅은 외부 광고를 집행해서 외부의 유저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듭니다. 반면에 CRM의 경우에는 이미 이용 중인 유저가 우리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RM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확보한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을 한 동시에 첫 구매를 유도하는 쿠폰을 발송할 수도 있고요. 장바구니에 들어왔다가 이탈한 고객에게 다시 구매 유도를 한다든지 이미 주문한 고객에게 또다시 재구매 유도를 하거나 더 비싼 단가의 제품의 구매 유도를 함으로써 고객의 LTV를 높인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전략을 복합적으로 광고 마케팅과 더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CRM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CRM의 급부상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애플의 IDFA 수집 방식 변경과 구글 크롬의 서드파티 쿠키 수집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이 디지털 광고 캠페인 집행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그에 대한 대체제 또는 보완제로 CRM이 각광받게 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구글과 애플 양쪽에서 서드파티를 활용한 리타게팅이 어려워지면서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한 효용성의 의문이 제기가 되니까 내가 가진 이 퍼스트파티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CRM이라는 방식이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마지막은 퍼포먼스 마케팅입니다. 앞서 같이 살펴봤었죠. 이는 디지털상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입된 고객들이 매출로 전환되는 과정을 체크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단순히 어떤 소재 하나, 그러니까 이미지 소재나 영상 소재를 뜻하는 게 아니라요. 유입된 고객이 매출까지 전환되는 과정을 체크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면은 이러한 과정을 전제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라면은 전부 넓은 의미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출이나 클릭 같이 그냥 단순히 널리 알려지기 위한 그런 광고가 아니라 전환 성과, 그러니까 매출까지 얼마나 찍히는지, 그리고 투자 대비 광고 수익을 뜻하는 로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이 퍼포먼스 마케팅이기 때문이죠. 밑에 본문을 보면은 이 차트에 아래의 본문을 보면은 성과의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액션을 실시하고 그리고 집행을 통해서 얻은 레슬런, 그러니까 어떤 소재가 어떤 이유로 우수했는지를 끊임없이 적재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더 우수한 소재나 방법론을 찾아내는 것이 퍼포먼스 캠페인이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의 흐름과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살펴봤고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저는 팀민트 정여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